안녕하세요. 마취과 의사 선생님들. 오늘도 Anesthesia and Perioperative Medicine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소아 마취에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주제를 다뤄볼 건데요. 바로 소아 발달 양리학의 독특한 점들, 그리고 요즘 가장 큰 논쟁거리죠. 마취가 발달 중인 아이들의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소아의 생리가 성인과 어떻게 다른지, 이게 약물 반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부터 시작할 거고요. 이걸 바탕으로 실제 마취제는 어떻게 써야 할지 알아보고, 그 다음엔 가장 뜨거운 감자인 뇌 발달 이슈와 최신 임상 지침은 어떤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소아는 작은 성인이 아니다. 이 말이 양리학적으로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신체 구성부터 약물 대사까지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임상에서 정말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죠. 신생아나 영아는 몸의 대부분이 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체수분 함량이 아주 높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석시날콜린처럼 물에 잘 녹는 약물은 분포 용적, 즉 VD가 훨씬 커져서 체중당 계산에도 성인보다 더 많은 초기 용량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펜타닐이나 프로포폴처럼 지방에 잘 녹고 재분포가 중요한 약물들은 어떨까요? 지방이랑 근육이 적으니까 약이 갈 곳이 없어서 예상보다 효과가 더 길어질 수 있겠죠.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단백결합 문제도 아주 중요합니다. 신생아는 혈장 단백질이 성인보다 훨씬 적잖아요. 그러니까 약이 혈액 속에서 결합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유리분액이 많아지는 거죠. 결국 같은 양을 투여해도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용량 조절을 정말 세심하게 해야 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영아 마취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가 마취 깊이를 정확히 알기 힘들다는 거 아니겠어요? EEG 기반 모니터도 성인처럼 믿음직스럽지 못하니까 결국엔 우리의 임상적인 관찰과 경험이 더 중요해지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약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능력, 즉 청소율은 나이에 따라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합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생후 첫 2년 동안 엄청나게 빠르게 성숙하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신생아 시기에는 간이랑 신장 기능이 아직 미숙해서 약 주는 간격을 성인보다 훨씬 길게 잡아야 하고요. 반면에 좀 더 커서 영아기를 지나 유아기가 되면 오히려 대사가 너무 활발해서 성인보다 체중당 더 많은 유지 용량을 줘야 하는 약물도 있다는 겁니다. 이 역동적인 변화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야 소아 약물 용량을 제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아 양리학의 이론적인 배경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런 원칙들이 실제 수술방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매일 쓰는 흡입 마취제와 정맥 마취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흥미로운 그래프죠? 흡입 마취제 요구량, 즉 MAC 값이 신생아 때는 오히려 좀 낮다가 생후 6개월쯤 영아기에 피크를 찍고 그 이후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감소하는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마치 거꾸로 된 U자형 같죠? 왜 이 시기에 MAC가 가장 높을까? 아마도 이때 뇌에서 시냅스가 폭발적으로 형성되고 대사율이 가장 높기 때문일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임상적으로는 이 시기에 아기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흡입 마취제를 필요로 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 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최대 가능 맥 배수 항목입니다. 이게 기화기 출력을 맥 값으로 나눈 건데요. 이게 낮을수록 안전하다고 볼 수 있어요. 세버플로레인을 한번 보세요. 할로트인에 비해서 이 배수가 훨씬 낮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실수로 기화기 다이럴에 최대로 돌려도 상대적으로 과량이 들어갈 위험이 적다는 겁니다. 특히 정신없이 돌아가는 소아 유도 마취 상황에서 이런 안전 마진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회복기 선망. 정말 우리 모두를 당황하게 만드는 합병증이죠. 아이는 울고불고 부모님은 놀라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게 그냥 잠투정이 아니라는 걸 알아차리는 겁니다. 혹시 아이가 아픈 건 아닌지, 소변이 마려운 건 아닌지, 다른 치료 가능한 원인이 있는지부터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걸 예방하려면 처음부터 프로포폴 기반의 TVA를 고려하거나 아니면 수술 끝날 때쯤 프로포폴이나 덱스메데토민을 조금 주는 게 아주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맥 마취제도 나이에 따라 사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프로포폴 같은 경우 영아는 대사가 빨라서 체중당 더 많은 유도 용량이 필요하지만 반대로 심혈관계가 약한 신생아한테 썼다가는 혈압이 뚝 떨어질 수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반면에 케타민은 어떨까요?
혈액학적으로 불안정하거나 협조가 전혀 안 되는 아이한테 근주로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카드죠. 물론 침이 많이 나오는 부작용 같은 건 잘 관리해야 하고요. 이 표에서는 코데인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FDA 블랙박스 경고까지 붙었죠. 특정 유전자를 가진 아이들한테는 이게 몰핀으로 과량 변환되면서 치명적인 호흡 억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아에서 사실상 퇴출된 약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이환제 쪽에서는 뭐니 해도 슈가마덱스의 등장이 소아 마취의 판도를 바꿨다고 할 수 있죠. 로크로니움을 쓰고 나서 필요할 때 빠르고 완벽하게 역전시킬 수 있게 되면서 위험 부담이 있던 석시닐콜린을 써야 할 이유가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소아 마취 분야의 가장 뜨거운 감자,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그 질문이죠. 과연 마취가 자라나는 아이의 뇌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하는 논쟁을 본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지난 20년간 수많은 연구와 논쟁을 불러일으킨 질문이죠.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 모두 수술 전에 아이 부모님들로부터 한 번쯤은 이 질문을 받아보셨을 겁니다. 이 모든 논란의 시작은 동물 실험에서 나온 다소 충격적인 결과들이었습니다. 동물 연구 결과는 분명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린 동물의 뇌에서 신경세포가 죽어나가는 현상이 관찰됐으니까요. 하지만 동물 실험 결과를 우리 사람, 특히 아기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큰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쥐의 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는 태어난 지 고작 1, 2주 사이지만 사람은 태아기부터 생후 몇 년에 걸쳐서 아주 길게 일어나죠. 게다가 실험에서는 수술이라는 엄청난 스트레스 요인 없이 오직 마취제에만 노출시키는 등 실제 임상 상황과는 많이 다릅니다. 다행히도 그 이후에 사람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들에서 좀 더 희망적인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초기에 나왔던 관찰 연구의 우려와는 달리 표에서 보시는 판다나 게스 연구처럼 아주 잘 설계된 연구들을 보면요. 한 번의 짧은 마취 노척이 아이의 장기적인 신경 발달, 예를 들어 IQ 같은 것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게스 연구는 무작위 대조 시험, 즉 RCT라서 증거 수준이 매우 높고 현재 임상 지침을 만드는 데 아주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복잡하고 때로는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는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는 실제 임상 현장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월요일 아침 수술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현재 전문가들의 권고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전문가 단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취의 이론적인 위험보다는 당장 필요한 수술을 미뤄서 생기는 명백한 위험이 훨씬 더 크다고요. 그러니까 꼭 해야 하는 수술을 마취가 걱정된다고 미루지는 말아야 합니다. 대신에 우리는 보호자들과 이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충분히 소통하고 마취를 할 때는 항상 최적화된 방법, 예를 들어 지역 마취를 같이 써서 전신 마취제 사용량을 줄이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여러 번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마취에 노출되는 아이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예를 들어 복잡한 심장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아야 하는 아이들의 경우는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임상적인 판단을 내릴 때 항상 겸손하고 신중한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현재까지 우리가 확실히 아는 가장 큰 위험은 마취의 이론적인 위험이 아니라 필요한 수술을 미뤄서 발생하는 입증된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소아의 독특한 양리학적 특성부터 시작해서 이게 실제 마취제 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마취의 신경 독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논쟁까지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과제는요, 이론적인 위험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한 명 한 명의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이 선생님들의 진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